퇴직 후 사라진 내 남편,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짜 진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 남자가 바로 제 세상이었는데요. 그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퇴직하던 날 밝게 웃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은 여보 금방 들어올게.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둘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남편을 찾던 중 제가 마주하게 된 끔찍하면서도 슬픈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남편의 가장 큰 비밀을 단 한 번도 몰랐던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저희 부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퇴직식이 있던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양복을 매만지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을 정말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30년 동안 저는 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의 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아놓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을 부축해서 방까지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30년이 됐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식이 있던 그날 아침, 저는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꺼내놓고 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밥을 드시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한테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더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쩐지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어. 퇴직하면 사람들하고 뒤풀이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저는 그저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퇴직하는 날인데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고 그동안의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래야죠. 저는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겠다고 천천히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문 앞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그날따라 괜히 마음이 쎄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을 예고한 건지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이제 집에 계실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집을 좀 더 깔끔하게 정돈해 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도 정돈하고 거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저는 남편을 위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자주 해드리지 못했지만 퇴직하는 날인데 특별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조리했습니다.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됐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풀이가 생각보다 길어지나 보다 싶어서 갈비찜을 보온 용기에 담아놓고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술을 많이 드셨을까봐 현관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남편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거실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거나 위층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환자가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텅 빈 거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아침 남편을 배웅했을 때는 오늘 이렇게 혼자 새벽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이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회사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퇴직식 이후에 우리 남편이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퇴직식은 오후 3시쯤 짧게 끝났고 뒤풀이는 따로 없었으며 남편이 혼자 먼저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뒤풀이가 있을 거라고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저를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저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라면 그 계획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하다 싶어 결혼한 지 오래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위로 결혼 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인생 경험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언니는 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심각성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고 술을 마셔도 집에 와서 잤고 월급도 빠짐없이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혹시 통장 정리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언니마저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사라졌다면 분명 돈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라진 거라면 그 계획은 가족에게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것이겠죠. 만약 남편에게 빚이라도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간 거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꽃들이 피어 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모든 게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제 세상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통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남편은 정말 사고를 당한 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만약 통장에 돈이 없다면 남편은 계획적으로 떠난 거라고요. 은행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남편의 공동계좌를 확인했을 때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이 당일 아침에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을 돌려서 제게 보여줬을 때 저는 그 숫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퇴직금이 입금됐어야 하는데 통장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퇴직금이 어디로 간 거냐고요. 직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일 오전 9시에 퇴직금이 입금됐고 오전 10시에 전액이 인출됐다고 했습니다. 남편 본인이 직접 은행에 와서 인출해 갔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이란 저희 부부가 노후에 의지할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더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했고 여행도 다니려고 했고 여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그 퇴직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남편이 혼자 인출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인출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다른 지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지점 위치를 확인했고 남편이 어느 지역에서 돈을 찾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곳은 저와 남편이 신혼 때 잠시 살았던 낡은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신혼 살림을 차렸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는 3년 정도 살았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월급이 조금 오르면서 저희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동네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곳에서 돈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은행 지점은 많았고 회사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하필 그곳을 갔을까요? 신혼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은행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저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제게 말도 없이 우리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다 한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울고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울고 집 앞 계단에 앉아서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젯밤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소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냄새가 배어있는 쿠션을 안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희 부부가 뭘 잘못한 걸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제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꺼냈습니다. 식어버린 갈비찜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갈비찜을 조금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면 데워서 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동네로 갔습니다. 남편이 돈을 인출했다는 바로 그 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그곳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낡아진 것 같았습니다. 신혼 때 자주 가던 슈퍼마켓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희가 살던 원룸 건물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섰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인출하고 나와서 이 길을 걸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기분으로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며칠 전에 이 근처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전 중년 남자가 이 근처에서 오래 서성였다고,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누굴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께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보셨냐고, 어디서 보셨냐고,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아주머니는 이틀 전쯤이었다고 바로 저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혹시 혼자였냐고, 누군가와 만나는 걸 보셨냐고.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누군가 왔어요. 젊은 여자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그 남자분이 달려가더니 누군가를 꼭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끌어안고 울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젊은 여자라면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딸 같았다고 했으니 혹시 제가 모르는 남편의 가족이 있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실종됐어요. 찾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경찰에 신고는 하셨냐고,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괜찮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 모퉁이로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여기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남편은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한테도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남편이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신혼 시절 이 동네에서 살 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 동네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신혼 때 살던 작은 집 앞도 지나쳤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빨래가 걸려 있고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신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웃었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도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기억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늙어서도 손을 잡고 이렇게 걸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평생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자주 오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제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벤치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고 남편의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의 물건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책장에 꽂힌 책들도 한 권씩 꺼내봤습니다. 혹시 책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옷장도 뒤졌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랍 속 옷들도 전부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던 중 서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는데 테이프로 여러 번 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봉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서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제가 만나기 전에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그 여자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사진 속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와 당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태어났다는 것,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마다 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당신이 결혼하셨다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아버지, 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는 저를 마지막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편지 끝에는 연락처와 만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제가 며칠 전 갔던 그 동네
신혼 시절 살던 그 동네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 동네로 갔는지, 왜 퇴직금을 전부 인출했는지, 왜 저한테 말하지 못했는지, 상가 아주머니가 본 그 장면도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딸을 처음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던 겁니다. 평생 책임지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도와주기 위해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퇴직금, 그날 사라진 이유, 신혼 때 살던 동네, 은행, 상가 아주머니가 말했던 누군가를 끌어안고 울었다던 장면. 남편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돕기 위해 전 재산을 들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짊어지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아내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남편은 혼자 짊어지고 간 겁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제가 모르던 남편의 딸.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수술은 잘 받았을까요? 남편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그 아이를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 그 아이 생각, 그 여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남편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남편의 숨겨진 자녀였습니다. 저기, 혹시 아버지의 부인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입원 중이세요.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부인분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남편이 왜 입원했냐고요. 그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수술을 도와주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것 같대요. 하지만 치료를 안 하셨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아팠다고요. 언제부터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계속 부인분을 찾으세요. 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보러 가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생을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아픈 남편을 위로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보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화가 날까요? 슬플까요?
아니면 그냥 담담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남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그 아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던 남편의 딸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몸은 말랐습니다. 침대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만나는 게 수진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단 한 번 이 아이를 외면한 죄를 짓고 살았어. 젊었을 때 나는 겁이 많았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 엄마를 두고 떠났어.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났어. 그 이후로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당신을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늘 이 아이가 있었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퇴직하는 날 이 아이한테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알았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더 늦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마지막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주기로. 퇴직금을 이 아이 수술비로 쓰기로 결심했어.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날 어떻게 볼까봐, 당신한테 실망을 안겨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평생 아버지도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너무 늦었어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어떤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해요. 다만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수진한테서 남편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매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말투도 남편을 닮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잘 받았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덕분에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요. 그날 밤 남편은 저와 수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채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평생 잡아왔던 그 손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생 함께하던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안경,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옷장에 걸린 양복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의 안경을 만져봤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읽을 때 쓰던 안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경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수진도 왔습니다. 수진은 장례식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남편의 피를 나눈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수진한테서 받은 편지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서랍 더 깊은 곳에 남편이 저한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큰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떠나버린 죄 말이에요.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지만 당신 앞에서만큼은 떳떳한 남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조금씩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퇴직금을 그 아이 치료비로 쓰는 대신 다른 모든 걸 당신한테 남겨뒀어요. 보험도 예금도 주식도 전부 당신 앞으로 정리해뒀어요. 그 아이를 돕는 건 내 속죄이고 당신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에요. 당신은 평생 나를 믿어줬고 사랑해줬어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노후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모든 걸 정리해뒀으니 부디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당신을 속인 것도 혼자 떠난 것도 모두 용서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과거에 누가 있었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뿐이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리해뒀다는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모든 게 제 앞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저였고 예금 통장도 제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주식도 제 앞으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퇴직금은 수진한테 주고 나머지는 저한테 남겨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떠났지만 미래의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퇴직금을 받던 날 은행에 서서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수진을 만나러 가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한테 들킬까봐, 저한테 실망을 안겨줄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여전히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남편을 제가 너무 늦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지께 드릴 꽃을 가져왔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수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한테 차를 내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찾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제가 그냥 혼자 감당했어야 했나 봐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아버지는 내가 찾아와서 기뻤을 거야. 평생 미안해하던 일을 마지막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내 아버지는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날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말투도 웃는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수진을 보면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수진을 만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를 받아들이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배신감도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가 있어서 내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울먹였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내 아버지가 남겨준 가족이야. 지금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아준 그 손의 온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온도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남긴 것들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면 그때 그 병실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은 죄가 있고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다는 걸. 남편도 그랬고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저와의 추억이었고 제 미래였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요즘 저는 수진과 함께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수지는 저한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가 궁금했는지. 저는 수진한테 남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남편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진과 함께 남편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수진은 묘소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서서 남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도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우리 둘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듣고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살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남편과 너무 닮아서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수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밥을 해놓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 걱정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수진이 남편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수진이를 받아줘서 고마워. 저는 꿈속에서 남편한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저는 수진과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마주보며 밥을 먹으니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